여러분, 평생 내 집처럼 드나들던 일터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정말 이상하더군요. 해방감이라는 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30년을 다닌 그 건물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딱 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숫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터로 향했던 수많은 날들, 자식들 뒷바라지의 정작,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던 세월, 그 모든 게 이 숫자 하나에 다 녹아있더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 10억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또 유튜브를 보면 온통 그런 얘기뿐입니다. 10억 없으면 자식들한테 대접도 못 받는다.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 된다.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 사이에서 제 손에 쥔 2억은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서가 너도 그 돈 통장에만 묵히지 말고 투자 좀 해봐. 요즘 주식시장 좋다던데 코인도 괜찮다더라. 예금 이자로 뭐 하겠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데. 친구들의 조언은 제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걸까요? 정말 이 2억으로는 30년을 버틸 수 없는 걸까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남들은 그 돈을 종잣돈이라 부르며 어떻게든 불리라고 난리였으니까요. 통장에 얌전히 잠든 2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아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죠. 이대로 있다간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매일 밤 제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그렇게 조급함에 등 떠밀려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테크는 노후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차트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눈이 벌게져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부자가 되기도 전에 제 인격부터 바닥나고 있더군요. 평온해야 할 식사 시간엔 아내 얼굴 대신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는 비참함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이 아니라 남을 따라잡으려는 그 지독한 조급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을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약 667만 원, 한 달에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여유로운 노후입니까? 세상은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가 오른다고 난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고 겁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며 몇 천만 원 벌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2억은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돈을 통장에 얌전히 모셔둔 저는 세상 흐름도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 2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을 일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딸 결혼식에서 눈물 흘리며 전세금 보태라고 봉투 쥐어주고 아들 사업 시작할 때 목돈 쥐어주고 그렇게 다 내어주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집 한 채와 딱 2억뿐이었습니다. 이건 제 청춘과 맞바꾼 소중한 훈장이자 앞으로 남은 30년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이 2억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여행보다 중요한 건 풍파가 몰아쳐도 내 아내와 내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단단한 지붕이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제가 겪어보니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더군요.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투자에 성공하고 집이 10억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친구들은 정작 통장에 현금 몇 푼이 없어 매달 고지서 앞에 한숨을 쉬고 통장에 2억밖에 없는 제가 훨씬 더 단잠을 잡니다. 처음엔 이 2억이라는 돈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부족한 숫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2억은 제 인생 후반전을 평생 돈 걱정 없는 안식처로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2억은 결코 만만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돈을 무작정 불리겠다고 위험한 곳에 던져넣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울타리 안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신기루 같은 돈이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마르지 않는 든든한 화수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너도 나도 한다는 투자 광풍 속에서도 저는 제 손에 쥔 2억의 온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 손에 쥔 그 돈의 무게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작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목소리 듣기도 힘들던 자식들이 웬일로 손주들까지 데리고 복작복작 모였더군요. 아내는 오랜만에 자식들 먹일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들뜬 마음으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딸이 좋아하는 잡채, 손주들 먹으라고 과일도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이 쪼르르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행복합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고기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딸의 인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너희들은? 저는요. 사실은.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확장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의 손놀림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통장에만 있으면 뭐해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도 이자 드릴게요, 아빠.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네 시어머니는 손주 학원비도 주시고 아이들도 봐주신다고 하셨다던데 그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에 손주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헌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미천,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마지막 남은 방패마저 내놓으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 평생 가지고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 주실 거 아니에요? 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너희 것? 그럼 지금 남은 제 인생은 뭘까요? 제 노후는 어쩌라는 걸까요? 저는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과일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가족의 잔치가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안 내놓는 아버지, 인색한 시아버지, 자식 앞길 막는 부모. 그런 눈빛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정말 자식들을 외면하는 나쁜 부모인 걸까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잔액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억. 이 돈을 나눠주면 아들도 웃고 딸도 기뻐하고 며느리도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게 남는 건 뭘까요? 아내와 저의 세월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지켜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에게 줄 유산이 아니란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이 애비가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쥐고 있는 생명줄이다. 내가 아니 너희 엄마가 아프기라도 하면 나중에 너희가 병수발 다들 자신이 있니? 아버지, 나도 알아. 너희가 힘든 거. 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아빠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르겠소.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떠들썩하던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올리던 손주 사진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당신이 옳은 일 한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이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을 지킨다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인색하고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기억될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당신 또 잠 못 자요? 미안하오. 깨웠어? 아니에요. 나도 잠이 안 와요. 우리 부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는 건 때로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제가 맞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자꾸만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라고 속삭였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지우고 자식들의 웃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2억. 이 돈이 정말 자식들이 사랑보다 중요한 걸까? 이 돈이 정말 가족의 평화보다 가치 있는 걸까? 그저 하루하루를 텅 빈 마음으로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주지 않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고 편하게 사는 게 맞는지 그 갈림길에서 혼자 떨고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 고독한 시간이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진 마음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권했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요.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벌써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진석아. 오랜만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들.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였습니다. 학창시절, 첫사랑, 그런 추억들이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돌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요새 주식으로 좀 벌었어. 한 친구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2억 정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지 뭐. 2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을 1년 만에 벌었다는 겁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서울에 집 하나 샀었거든. 몇 년 전에 산 건데 지금 10억도 더 올랐어. 10억. 앉아서 1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진석이 너는? 갑자기 제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2억 있어 라고 말할까요? 친구들은 그걸 1년 만에 벌고 10억씩 남기는데 저는 그게 전부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겨우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야, 너도 투자 좀 해봐. 요즘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어. 맞아, 예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야.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만 비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 도와주느라 돈 좀 썼지. 첫째 사업 자금도 대주고 둘째는 집 하나 산다길래 도와줬어. 그래도 아직 여유는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자식들 잘 되는 게 보람이지. 맞아. 나중에 자식들한테 패 되는 것보다 지금 도와주는 게 낫지. 패.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석이 너는 애들 잘 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안 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식들이 힘들다고 말하자니 창피하고 뭐 각자 사정이 있겠지. 누군가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친구들은 억 단위로 벌고 쓰는데 저는 2억을 꼭 쥐고 자식들도 안 도와주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정말 나만 뒤처진 건가?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친구 만수를 만났습니다. 야, 진석아. 만수야, 오랜만이다. 만수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너는? 나도 뭐. 만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석아, 우리 집에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그래, 좋지. 만수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대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만수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20억 넘게 나간다더라. 와, 대단하다.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20억짜리 집에 사는 친구. 저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주를 따르며 만수가 말했습니다. 진석아, 솔직히 말해도 돼? 그래, 뭔데? 나 진짜 힘들어. 만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 사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 만수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해? 내 주머니엔 10,000원 한 장이 없어. 무슨 소리야? 자식들한테 다 퍼줬어. 아들 사업 자금으로 있는 돈 없는 돈. 그렇게 현금을 다 내줬더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 집뿐이야. 그런데 이 집을 팔 수도 없잖아. 당장 살 곳도 있어야 하고. 만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낼 돈도 빠듯해. 관리비, 재산세, 매달 나가는 돈 생각하면 숨이 막혀.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들 과자 하나 사주기도 겁나. 용돈 좀 달라고 할까봐 자식들 만나기도 조심스러워. 만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뱃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작년엔 1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5만 원도 부담돼. 2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5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야, 자식들한테 말해봐. 말을 어떻게 해? 자식들 보기에 아버지는 20억짜리 집에 사는 부자야. 그런 아버지가 용돈 달라고? 창피해서 못해. 만수가 소주를 또 따랐습니다. 진서가 너는 어때? 퇴직금 받았을 거 아니야? 응. 2억 정도. 2억? 만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럽다. 뭐가 부러워? 너는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현금 2억이 부럽다는 거야.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손에 현금 2억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집값이 오르건 말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야. 정작 내가 밥 먹고 병원 가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데 쓸 돈이 없는데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20억 부자가 제 2억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서가 너 그 돈 잘 지켜. 자식들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나처럼 다 퍼주다간 나중에 진짜 비참해져.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더군요. 껍데기만 화려한 큰 집에 살면서 매달 쏟아지는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에 손을 떠는 친구들을 보십시오. 자산은 수십억이라는데 정작 지갑엔 현금이 없어 외출조차 망설이는 삶, 그게 과연 성공한 노후일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원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동창회에서 느꼈던 초라함이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친구의 눈물을 보며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 손에 쥔 2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20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2억입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손안에 현금을 쥔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만수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2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봤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모집.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자리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런 생각만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고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학교 안전지킴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해볼까 해. 무슨 일?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하는 거.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다 늙은 제가 이제 와서 길거리에서 깃발 들고 서 있다니. 예전 직장 동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알면 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2억이라는 뒷배가 있다는 것을요.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제 노후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유로운 활동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후 일주일 뒤 선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주민센터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단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 형광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건너가렴. 손을 들어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이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아픈 데만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나와서 몸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런 소소한 얘기만 나눴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건 제 2억을 건드리지 않고 번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쏩니다. 어머, 당신 월급 탔어요? 응. 첫 월급이야.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엔 맨날 휴대폰 잔액만 들여다보고 한숨만 쉬었잖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좋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산을 했습니다. 2억은 그대로 있었고 그 위에 50만 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2억만 보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이 50만 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몸을 움직여서 번 돈이었고 제 2억을 지키면서도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힘든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잠도 잘 왔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잠자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입니다. 시니어 일자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이 제 노후를 훨씬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돈을 지키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 돈이면 아내와 외식도 하고 손주들 선물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비상금 2억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2억을 불리려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다 퍼주지 않고 대신 제 몸을 움직여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 길을 선택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후였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200만 원 들어옵니다. 여기에 시니어 일자리 월급 50만 원을 더하니 한 달에 25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 아내와 둘이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줄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조금 작지만 아담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관리비가 확 줄었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관리비, 전에는 매달 40만 원씩 나갔는데 이제는 2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이 작으니 청소도 편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우리 둘이 살기에.
저는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내실을 택했습니다. 덩치 큰 집을 고집하는 대신 내 형편에 맞는 아담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의 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정리하고 나니 250만 원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쓸 것 다 써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여유롭게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차를 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억 아파트를 가진 친구가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무서워 전전긍긍할 때 저는 이 2억이라는 방패를 믿고 아내와 계절의 별미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진짜 부유함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여유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는 선물도 사줬습니다. 예전엔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선물도 못 사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백화점에 가서 손주들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돈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든든한 뒷배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이 돈으로 30년을 어떻게 버티나 그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굳이 2억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2억은 제 마지막 보루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당신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숫자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해도, 손주 생일 선물을 사야 해도,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자유는 큰 돈을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비상금이 든든하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 시니어 일자리 50만 원, 그리고 비상금 2억 원. 낡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 네 가지가 제 노후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쓸 수 있는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지는 법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학교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눈이 내렸고 아침 출근길은 빙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분이세요? 구급대원입니다. 환자분께서 빙판길에 넘어지셨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뒤로 한 채 택시를 타고 황급히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넘어지시면서 손목을 다치셨는데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어르신께서 손을 땅에 짚으면서 손목이 골절된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넘어지시면서 머리나 다른 쪽은 크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수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머리라도 다쳤으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수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실로 올라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수술도 금방 끝난대. 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바보같이 넘어져서. 무슨 소리. 당신 잘못이 어디 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너무 놀라 아들,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응, 지금 병원이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술해야 한대. 수술요?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건데요? 크게 다치신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2억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식들에게 돈을 다 줬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괜찮다.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는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아버지, 혹시 돈 필요하시면? 아니다. 아버지 돈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그 돈 안 줬길 정말 잘했어요. 무슨 소리요? 만약 자식들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당신이 자식들한테 눈치 보면서 돈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원무과 창구에 섰습니다. 수술비 선납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실로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응, 나요. 잘 끝났어요.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수술 잘 됐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때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 돈 달라고 조르고.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아들과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아버지가 이 돈을 지킨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너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그날 밤 병실에서 아내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온한 얼굴.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자식들 달라는 대로 2억을 다 줬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아들아, 어머니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그런 비참한 소리를 했을까요? 노후의 빚을 지고 살아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당당히 카드를 내밀며 돈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었고 아버지로서의 위엄이었습니다. 여러분, 2억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큰 짐을 덜어낸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비로소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2억을 지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손목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저는 여전히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막상 은퇴 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더군요. 투자에 성공했다며 자랑하던 친구들, 집 한 채 사서 앉아서 10억 벌었다고 떠들던 친구들,
정작 그들은 통장에 현금이 없어 매달 고지서 앞에서 한숨을 쉬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속 편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2억이라는 돈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부족한 숫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2억은 제 인생 후반전을 평생 돈 걱정 없는 안식처로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방패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 무작정 불리겠다고 위험한 곳에 던져넣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울타리 안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꿈처럼 사라질 신기루 같은 돈이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마르지 않는 든든한 요술램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출근은 잘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예전의 서운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니? 네, 요즘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제 실력에 맞춰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아빠, 저희 지금 사는 동네가 참 좋아요. 학구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공원도 있고 집도 넓어서 좋아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다시 아내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아내 생일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저는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선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거야.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손주들의 환한 웃음.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용돈으로 산 거다. 예전과 달리 제 목소리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달라고 조르다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아빠가 안 도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저희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른 시어머니랑 비교하고.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계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걸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오히려 좋아.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진짜예요. 그날 자식들이 돌아가며 저는 아내와 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했소. 그러게요.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다 잘 됐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얼마나 외로웠던가요? 2억을 지킨다고 자식들과 멀어져도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가 단단한 산처럼 버텨주어 자식이 스스로 뿌리 내리게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수십억이라는 환상에 속아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 손에 쥔 그 소중한 현금을 믿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그 돈으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무리한 투자로 날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먼저 다 주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말 어려워 손 내밀 때 도와줘도 늦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내 손엔 1억도 없는데 라며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후의 성패는 쌓아둔 돈의 높이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주거 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나라에서 준비한 복지 혜택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하루 몇 시간이라도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도 수십억 자산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존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란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진짜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소박하지만 단단한 진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국민연금에 시니어 일자리 월급을 더하고 비상금을 지켜두십시오. 그것만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가족의 평화도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삽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식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 2억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빛나고 아름다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